안녕하세요. 재테크사이다 진행의 장혜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강은혜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은혜 아나운서는 네. 뭘 발견했을 때 그 발견의 기쁨이 최근에 있었던 적이 있으세요? 발견의 기쁨이라뇨.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제가 처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네. 네, 유망 종목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 아직까지 설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네, 이게 뭐든 이제 처음에 네. 뭘 발견했을 때 오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발견의 기쁨은 아는데 막상 발견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내가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싶거든요. 어머. 어떠세요? 오늘 왜 이렇게 철학적이에요, 혜은 씨? 너무 심오한데요? 네, 좀 이게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 그거잖아요. 그동안 몰랐던 뭐 새로운 걸 발견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가 구본영 씨가 꼭 발견이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고 네. 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이제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발견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원래는 발견이라고 하면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게 발견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사실 예를 들어서 은혜 아나운서를 네. 보더라도 네. 원래는 되게 귀엽고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되게 또 섹시한 면이 있네. 네. 라는 새로운 면을 보면 이것도 발견인 거라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로 그동안 그냥 무심히 지나쳤던 동네도 그렇고요. 내가 자주 가던 카페도 그렇고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내가 누리던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재테크 관점에서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을 한다면 되게 달라 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매일 타는 버스나 엘리베이터에서 뭐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항상 지나가는 곳들, 항상 만나는 사람들 항상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는 시선만 좀 바꾼다고 하더라도 또 새로운 재발견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은혜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네. 것처럼 부동산에서도 여러분들이 시선을 조금만 돌려본다면 또 새로운 투자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재테크할 만한 것들을 또 새로운 시선으로 재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오늘 가져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죠. 네. 나른한 오후 시간에 이제 커피 한 잔, 티타임 딱 하시면서 저희 재테크 사이다 시청하시면 되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부동산 그리고 재테크 관련해서 다양한 고민들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전문가분들 동원해서 상세하고 확실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재테크 사이다. 오늘은 저희가 굿뉴스, 배드뉴스로 한 시간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이슈가 됐던 굿뉴스 그리고 배드뉴스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는 시간이니까요.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동안 시장에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재테크 사이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재테크 사이다 지난 한 주간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굿뉴스, 배드뉴스들이 있었는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은혜 아나운서가 먼저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조금 가슴이 답답하고 이래도 되나 하는 배드 뉴스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기분 좋은 굿뉴스로 안내해드릴게요. 먼저 배드 뉴스, 지난 한 주간 강은혜가 뽑은 배드 뉴스 그 첫 번째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의 배드 뉴스 투자 투기 전 도청 국장님의 기막힌 재테크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진짜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공분을 샀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공직자의 윤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징벌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강화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해 주시는 이 시점에서 또 한 번의 또 전 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불러 일으켜진 바로 그 기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자, 이게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데 기사를 통해서 바로 만나보실게요. 지난달 중순에 강원도 춘천시의 한 카페의 그 주차장 모습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카페 주차장 모습인데
이게 이제 소유가 강원도 전직 고위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소유를 했는데 문제는 이 카페가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 근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문제는 자, 이 근처에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위치가 한 100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미리 들어온다는 것을 이 공무원 분께서는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이 옆에 바로 카페가 들어선 게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정말 투기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불고 있어요. 자, 기사에서도 보시다시피 춘천의 네이버 연구소가 유치 발표가 된 이후에 매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은 네. 2004년 9월에 강원도와 춘천시는 춘천의 네이버 연구소와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기로 협약식을 체결했다는 내용. 그래서 이 A씨가 얘기를 하기에는 그냥 나중에 은퇴 후에 좀 카페를 하나 마련을 해가지고 가족끼리 운영을 하려고 마련을 한 것이다. 전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거나 내가 그거를 열람한 건 아니다. 투기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뭔가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이 네이버 산단 같은 경우에는 1, 2단계 개발을 거쳐서 지금 2014년에 11월 완공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절묘하게도 그 A씨의 땅이 네이버의 수용 대상을 비껴갔어요. 그러니까 100m 거리인데 살짝 비껴갔고 그리고 100m 거리에서 바로 앞에 붙어있는 정말 핫한 카페로 변모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렇죠. 참 절묘하네요. 너무 말 절묘하게. 그대로. 그래서 해당 부지에 들어선 카페는 자, 2019년 10월 말에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 졸지에 자, 춘천 지역의 명소로까지 자리매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막힌 게 뭐냐면 자, 저희 같은 서민들이 참 답답해할 노릇인데요. 매입 당시에 그 제곱미터당 가격이 4,300원 수준이었어요. 토지 가격이. 근데 이제 토지의 공시지가가 바뀌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40만 4,900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입 당시보다 10배로 땅값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투기가 아닐까요? 투자일까요? 정당한 투자일까요? 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이 시점에서 지금 막대한 지가 상승 혜택을 누른 게 그저 우연일까 이런 의문들을 많이 품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그 공인중개사 분들께서도 수상한 것은 사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고요. 자, 원래는 이제 산단 지정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토지 거래가 잘 허가가 되지 않는 곳이었다. 그럼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토지 거래나 이런 개발 허가가 이렇게 쉽게 날 수가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토지 구입 과정에서 만약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고 할 경우 이분이 이제 처벌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좀 이렇게 정당한 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답한 마음도 있는데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만약에 이제 신도시 개발 같은 경우에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해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또 이것도 피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산단 개발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아쉽지만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씨에게 개발 정보를 흘린 담당자가 있다 하더라도 또 공소시효가 지금 지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처벌할 수가 없어서 더욱 이 기사를 보면서 되게 답답했던 배드 뉴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직자들, 그래서 뭐 현직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퇴직한 분들이나 아무래도 이런 윤리 의식이 조금 바닥에 떨어진 상태여서, 그러니까 나라가 내놓은 그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감도 전반적으로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는 좀 더 투명하게 그런 부분들을 오픈해 주시고, 자, 투자는 괜찮지만 투기는 조금 참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힘들지만 열심히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나도 조금 부동산 투자를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내가 너무나 정보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 정보들을 알고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럼요. 근데 사실 그거를 잘 절제할 수 있고 내가 그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좀 정직하게
자리를 유지해야 되는 게 공직자이고 그래서 그게 공직자의 자리인데 아닌 경우가 발생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더욱 공분을 하고 화가 났던 부분이거든요. 조금 네. 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또 서민들에게 이런 박탈감을 주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정부에서 확실하게 이번에 네. 잡겠다라고 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발표한 만큼 정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좀 씁쓸한 뉴스. 이게 계속해서 LH 사건이 네. 이야기가 되고 있고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좀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다음 주에도 뭐 비슷한 뉴스를 다루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배드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배드 뉴스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이겁니다. 주민에게 묻지도 않고 공공개발 발표, 은평선이 벌써 반대 입장문 내놔라는 기사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진짜 25번째 정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국민들은 신뢰가 많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가 조금 불안한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슈가 되는 게 바로 공공개발이겠죠. 근데 이런 공공개발에도 많은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LH 주도하에 이제 공공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그 부분에 만약에 LH가 현금 청산을 하더라도 제값을 쳐주면 나는 넘기겠다 하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뭘 믿고 그 LH를 뭘 믿고 내 재산을 함부로 넘길 수가 있느냐, 과연 가치를 제대로 쳐줄 것인가 의문을 품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그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하나 이제 터진 이야기가 바로 은평구 쪽에 이제 공공개발에 대해서 이 이슈가 지금 이렇게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평구 옛 증산 4구역 주민이 371명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정부 도심 사업지 후보지 지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국토교통부랑 서울시에 발송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2019년에 정비구역이 한번 해제가 된 후에 민간 재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저층 주거지 사업 후보지로 선정하겠다, 신청을 하겠다라는 뜻을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으로 전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이거는 재산권 침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에 나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청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1년 안에 67%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다시 해제가 되니까 그냥 걱정 말고 강제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면서 그냥 후보지 신청을 강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뭐 이게 해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강행을 한다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이제 전반적인 경우고요. 그래서 이 은평구 증상 4구역뿐만 아니라 그런 이슈가 있는 곳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1차 공공개발 후보지가 발표가 되고 나서 지자체의 한번 반응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더니 지금 화면을 좀 보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했냐. 동의 요건은 후보지 선정 판단 기준이 아니다.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자, 이런 약간 뉘앙스죠. 그리고 도봉구는 주민 동의 반영을 못한다. 사업성이 있을 만한 곳으로 알아서 잘 추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금천구는 주민 동의는 어차피 선제 조건은 아니었다. 앞으로 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건의 이전에 동의받은 건 아니다. 개발 요청이 워낙에 있었던 곳이라서 선정을 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은평구에서는 동의 안 받았다. 사업 가능 지역을 자체 검토해서 선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이제 31일에 이사 공급 대책을 통해서 공공주택 단지로 개발할 서울 시내 후보 지역을 21곳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뭐였냐면요. 황당하다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지 제안을 했고 물론 반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동의율이 높아야 그 부분은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왜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냐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이들 지역에서는 2월 5일부터 개발 사업 등의 지역의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래는 그 전에는 우선 공급권, 입주권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현금 청산을 한다는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펼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제값을 받지도 못하고 입주권을 받지도 못하고 현금 청산도 과연 시세를 반영해서 얼마나 지금 내가 사는 지역에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올랐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현금 청산을 당해야 된다면 얼마나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가 하고 굉장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1차 후보지만으로도 2만 5천여 가구의 규모의 공급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좀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했었죠. 근데 실제 분위기나 여론은 상당히 정반대되는 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요, 토지 등의 소유자가 10% 동의 요건을 확보해야만 이제 7월부터 예정 지구로 지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내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만 사업이 확정이 되는데 지금 이 추세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반대 의견이 많을 것 같고 굉장히 이제 마찰이 예상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원활치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또 이슈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공공재개발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저희가 또 뭐 새로운 이슈가 나오거나 어떠한 발표 내용이 나온다면 또 저희 방송에서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굿뉴스, 마지막 배드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 배드뉴스는 이겁니다. 네, 또다시 터진 거예요. 공시가 문제인데요. 화면으로 네. 먼저 만나보시죠. 네, 공시가 폭탄이다, 세금 폭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땅입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공시가 문제가 이제 공공주택으로 인해서 굉장히 서울 이제 시민들을 굉장히 세금 폭탄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역시 땅으로 한 번 더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죠? 지난 5일부터 해서 전국의 기초 그 자치단체가 일제히 개별 공시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는데요. 왜냐하면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미 10.37%를 상승을 했습니다. 이 기준은요, 2007년 이후에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항의가 지금 빗발치고 있고요. 과연 제대로 이게 반영이 된 건가에 대한 의문도 많이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 지가를 바탕으로 이제 가격을 산정한 후에 이제 시, 군, 구청장이 이제 결정하고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개별 공시 지가는 이제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그리고 국세, 재산세, 취득세, 지방세는 물론이고요. 개발부담금 그리고 농지 전용 부담금까지 산정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는 게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전반적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커져서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긴 건데요. 너무나 많이 상승했다는 점이 또한 문제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2007년에는 12.4%였어요.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이게 끝이었나 했는데 가장 높은 10.37%, 전국 평균이 이만큼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공시가격, 공공주택,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이 올라서 이슈가 됐었는데 지난해 그 부동산 경기 화량에 따라서 계속 그 가격이 크게 오른데 비해서 이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제 직격탄을 맞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아무래도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내놓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예상이 많이들 나오는 가운데 더 많은 국민들께서 세금 부담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을 많이 안고 있어서 배드 뉴스가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부작용이 뭐냐면 이거 거의 서울의 주민세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종부세 부담률이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대상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공시가 9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이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건데
아파트를 한정하면 이제 서울이 25%까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서울 전체 이제 아파트 소유하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20%가 넘는 분들이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시지가 이 변동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실 수밖에 없고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땅에서도 이런 부담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서 배드뉴스로 뽑아봤습니다. 맞습니다. 그와 관련된 오늘의 뉴스가 있어서 제가 잠깐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 반발 강도가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이제 공시가 발표된 걸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이게 주택 공시 가격이 그냥 많이 상승을 했다가 아니고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발 강도도 최고치로 치닫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그리고 세종시 공시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서울에서 많이 오른 강북 지역 그리고 세종시 아파트 단지들이 연대 성명으로 국토교통부에 항의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요. 심지어 서울 서초구청장 그리고 제주도지사는 의견 제출 마지막 날에 불합리한 공시가격 사례를 모아서 공동 기자회견을 여는 이런 진풍경까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 공시가 조정을 요청하는 의견 제출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을 한 건데요. 지금 혹시 화면을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2018년, 2019년, 2020년 지금 보시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제출 건수가 2018년에는 1,290건입니다. 2019년에는 2만 9천 건으로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3만 8천여 건의 의견 제출 건수가 늘어난 겁니다. 정말 뭐 예년에 없었던 지자체 차원의 반발까지 일어난 상황이니만큼 이제 그동안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공시가격 발표가 는 후에 좀 많이 분노를 했는지 이 수치만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서 제가 기사를 잠깐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지난주에 있었던 배드뉴스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굿뉴스 전해드릴게요.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밸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밸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사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밸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중국 우한시를 중심으로 발생한 새로운 바이러스. 국제적인 노력에도 꺼지지 않는 확산세. 마침내 다가온 대폭락장. 급격히 떨어진 국내 증시. 최악의 실업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서로를 응원하고 조금 더 배려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대한민국. 내외경제TV가 응원합니다. MBN 경제활성화 소비 캠페인 굿바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굿바이.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 경제. 슬픔은 이제 굿바이.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이웃에게 착한 소비를 실천해보세요. 주변을 향한 나의 따뜻한 관심과 소소한 씀씀이가 쌓여
이웃의 기쁨이 되고 소비가 모여 경제가 활성화되면 일자리 없던 이웃집 언니도 소득이 적어 아이를 망설이던 신혼부부도 조금 더 행복해지는 세상이 될 거예요. 서로 거리는 있지만 마음만은 가까워지는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들의 작은 실천. 굿바이, 굿바이. 우리 모두 굿바이. 이 캠페인은 내외경제TV와 함께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굿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굿뉴스 세 가지 준비를 했거든요. 어떠한 뉴스가 준비가 돼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첫 번째 굿뉴스입니다. LH 올해 전국에서 임대주택 13만 2천 가구 공급이라는 뉴스입니다. 네.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LH가 올해 전국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13만 2천 가구인 거예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지금 서민 주거 안정에 좀 화두가 집중돼 있는 만큼 서민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라는 목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LH 올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좀 살펴보면 정부 주거복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13만 2천 가구를 내놓는데 이게 국민이 체감하는 든든한 주거생활 안정망 구축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한 건데 자세한 이제 수치를 좀 살펴보면 전체 물량 중에 건설 임대가 5만 8천 가구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매입 임대 그리고 또 전세 임대가 각각 4만 가구, 3만 4천 가구입니다. 이게 수요자별로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청년에게 3만 6천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신혼부부와 고령자에게는 각각 4만 2천 가구 그리고 11,000가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고령자 순으로 좀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자녀 가구 그리고 기타 물량도 4만 3천 가구에 속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가 됐는지 살펴보면 작년이 9만 9천 가구였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지난해 12월에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청약 그리고 노후임대주택 리모델링이 1만 가구 정도 이걸 통해서 주거 불안정, 주거 불안정을 좀 해소를 하고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올해 매입 임대 중에서
2만 8천 가구 등의 최대 6만 3천 가구가 전세 시장에 지금 전세 시장이 워낙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전세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해서 전세형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공공전세 주택이 뭘 말하느냐 보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이제 도심 내에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등을 신축 주택을 매입을 해서 중산층 3, 4인 가구에게 2년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인데 그게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애 단계별 맞춤형 주택 공급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이 요즘 또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주거 만족도 향상을 좀 시키겠다라는 거고 고시원 숙박시설 등의 도심 비주거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이나 1인 가구 이게 좀 사실 작년에 좀 문제가 되기는 했었는데 1인 가구에게 공급을 하고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용 아이 돌봄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LH에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발표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또 국민들의 원성을 샀던 부분이 하나가 꼭 필요한 곳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살펴보니까 시범단지가 경기, 과천 그리고 남양주 지역 내에 2개 신축 단지로 공급하는 호수가 1000여 가구가 된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국민들의 이야기를 귀 담아 들어서 좀 서울 접근성을 따져서 시범 단지를 선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LH 하면은 사실 정보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을 할 때 약간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네. 아쉬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임대주택 내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또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이게 좀 이 부분도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LH 청약센터 외에도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온라인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해서 모집 단지나 일정 그리고 신청 자격에 대해서 좀 그런 정보를 누구나 빠르고 쉽게 습득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단지 내에 뭐 작은 도서관을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복합 문화 공간을 재창출하는 생활 편의 시설까지도 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정말 좋게 체감을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돼야 되는 거이니만큼 주거 생활 안정이라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조금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은하 아나운서 주변에는 임대주택 사는 친구들 좀 있어요? 그래도 좀 있어요. 아무래도 뭐라고 해요? 전세 물건이 상당히 귀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쥐고서도 전세 물건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임대주택이 이제 공급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성공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진짜 주거 안정적인 측면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어쨌든 몇 년을 좀 벌어서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기대가 됩니다. 전세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3만 4천여 가구가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공공 정세형 주택. 이제 기존의 이제 청년 주택 공급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굉장히 좀 소형 평수였잖아요. 그래서 좁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직주 근접이 용이한 쪽으로 이제 그렇게 공급이 됐다면 아무래도 이제 가족 단위 구성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공 이렇게 전세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 키우면서 또 신혼 부부들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도가 올라가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효은 아나운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래도 좀 의견 수렴을 좀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직주 근접이 용이하고 역세권 쪽으로 해서 좀 편리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주변 인프라도 좀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공급이 좀 많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전해봅니다. 네, 자, 두 번째 굿뉴스도 바로 이어서 살펴볼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네, 세종시 아파트 특공 깐깐하게 공직자 특권 줄인다라는 뉴스입니다.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특별 공급 제도가 전면 개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동안 이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그에 따른 직원들의 행복도시 이주를 독려하고 또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거든요. 그런데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그동안 세종시의 집값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럼요. 큰 네. 폭으로 올라서 이게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 수단이 됐다라는 비판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부동산 투기에 근절하겠다. 재발 방지 대책 후속조치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제도 개편에 대해서 세부 시행안을 마련했거든요. 자세한 내용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조금 살펴보면 2021년 4월 1일부터 10년 동안 운영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좀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는데요. 최근에 특히 세종시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률이 70%가 넘었거든요. 너무 전국 심한데요? 최고를 뛰어넘는 정말 역대급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된 개선안이 바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거고요.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은 특별 공급을 제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행복도시의 본사, 지사를 신설을 하거나 타 지역에 지사를 이전해서 특공을 받으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설된 그리고 일부 이전 기관은 특공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 역시 특공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그리고 또는 매입 방식으로 이전 방식을 좀 제한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향후의 특공 방식은 수도권에서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매입으로 인해서 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측에 화면이 나가고 있는 내용이고요. 다만 법령 개정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화면 띄워주시고요. 자족 기능 유치 그리고 특별 공급 실효성을 고려한 기관별 특공 여건도 강화가 됩니다. 기업 투자금 요건이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만 특공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연구기관도 역시나 100명 이상 상시 연구 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이 되고요. 임대 거주가 많은 국제기구는 특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특공 비율 축소도 속도를 냅니다. 올해 특공 비율은 기존 40%에서 30%로 줄이고요. 내년부터는 20%로 축소가 됩니다. 또 다자녀 그리고 신혼부부, 기관 추천 등 특공과 이전 기관 특공 간의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서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서 2차례 이상 특공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특공을 그 대상과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1회로 한정해서 중복 특공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공직자에 대한 윤리가 계속해서 좀 화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좀 사실 이 댓글을 좀 살펴보니까 공무원의 혜택을 좀 줄이기보다 더더욱 좀 없애야 된다라는 네, 이런 또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이슈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전 기간 특공이 갖고 있던 이 기존에 사실 문제점도 있었어요. 그 문제점을 해소를 하고 행복도시 건설 취지에 맞도록 좀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 세종시가 행복도시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거기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행복권도 좀 우선시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세종시가 워낙에 정말 집가 상승에 또 아파트 매매가 상승, 전세가 상승, 거기다 매물까지 귀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고려가 돼서 특별 공급분을 좀 줄이더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좀 주거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세종시로 변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바라봅니다. 맞습니다. 뭐 취지는 좋았으나 어찌됐든 재산 증식으로 이어진 건 사실이니만큼 좀 이번 정책이 힘을 쓸 수 있기를 세 번째 뉴스는 화면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방학 쌍문역 초고 46층의 역세권 지형이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등포역 쌍문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직은 좀 노후가 노후된, 되지 그죠? 않았나. 너무 좁고 가파르고. 그래서 네. 참 개발 이슈가 있고 기대가 되면서도 살기는 조금 그렇지 않은가? 그렇죠. 네, 그런 굉장히 생각이 좀, 들어요. 역시나 노후된 이미지가 강한데 이 노후된 서울 역세권 일대 지형이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겁니다. 네. 정책적으로 이제 발표가 난 건데요. 종상향 그리고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주거 상업 고밀지구로 거듭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국토교통부가 우리 이사 대책의 핵심이었죠.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첫 선도 사업 후보지로 이 지역 영등포 그리고 쌍문을 포함한 21개의 지역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게
교통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는 곳의 역세권 개발 후보지거든요. 은평구 연신내역 저희가 방송 중에 참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은평구, 그리고 녹번, 세절, 그리고 도봉의 쌍문, 방학, 그리고 영등포역, 금천구, 가산 디지털 단지역 등 이제 9개인데 정부가 이 가운데 주민 동의율이 10%가 넘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7월 중에 사업 예정 지구를 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 동의율이 3분의 2가 넘는 곳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사업지로 확정이 되게 되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고요. 용적률이 70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국토부 관계자가 이론적으로 건폐율을 15%로 가정을 했을 때 용적률이 700%면 46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러면서 다만 사업장마다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최종 결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건데 후보지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이 가장 큰 게 바로 영등포 역세권입니다. 무려 규모가 9만 5천 제곱미터거든요. 약 2,580가구, 약 2,6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규모이니만큼 영등포 부축으로 해서는 도시재생이나 재정비 촉진 사업 등이 이뤄졌어요. 그런데 그 후보지로 봤을 때 영등포 전면부와 단절이 돼서 좀 열악했던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좀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만큼 좀 개발의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금천 가산 디지털 단지 역도 약 1,300가구 공급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도봉구 방학도 마찬가지로 500여 가구 공급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후도나 입지 여건 그리고 토지주의 추가 수익 또 사업성 요건 등을 좀 검토를 해서 향후에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라고 선정을 했고요. 다음 달 8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 설명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인근의 주민들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그리고 또 서울 권역에서 이제 정말 공급이 필요했잖아요. 서울 또 도심 내에 공급이 필요했는데 도심 내에 또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소식 반가워서 그 뉴스 마지막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서울 내 그것도 이제 원하시는 게 직주 근접 가능한 그리고 살기 좋은 인프라가 잘 마련이 된 도심 쪽에 공급이 되는 걸 원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방향성으로 공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높이도 이제 최고 46층이라고 하면 영등포의 지금 현재의 모습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정말 천지개벽의 영등포가 될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데 그러한 미래 가치의 모습이 더 기대가 되는 측면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배드뉴스 3가지, 굿뉴스 3가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재테크 시장의 이슈를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또 은혜 아나운서가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재테크 사이다 오늘은요 이슈 팩트로 먼저 키워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재테크 이슈 팩트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거품, 시그널, 집값. 자, 거품으로 뭔가 시그널을 보내서 집값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그러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네. 자, 이게 보니까 3가지 거품, 시그널, 집값. 네. 그동안 거품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그동안 이제 집값에 대한 시그널은 계속해서 거품이 이어진다라는 시그널이 아니고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면 거래량도 좀 주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감까지는 아니지만 지역적인 편차가 있겠지만요. 줄어들면서 집값 하락론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집값의 거품이 꺼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집값 분위기가 어떤 건가요?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심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집값 하락이라니. 자, 매수를 조금 더 미뤄서 고려를 해야 될까? 자, 그런 부분들 고민하실 텐데 자, 통계를 좀 봐서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제 12월에 8,764건의 아파트 매매가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올해 1월에는 보시다시피 5,945건 그리고 2월에는 5,435건으로 매매 거래량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도 마찬가지죠. 수도권도 지금 보시다시피 인천시는 지난해 5,381건, 그 다음에 1월 같은 경우에는 4,528건, 그리고 2월 같은 경우에는 4,926건으로 역시나 감소
감소했고요. 경기도 전체를 따져봐도 역시나 12월에 3495건이었죠. 그런데 1월에는 역시 2938건, 그다음에 2월에는 19,894건으로 전체적인 이 거래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떨어지니까 집값이 떨어질 게 아닌가 이런 심리가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집값 거래 시장은 어떤지 좀 살펴봤고요. 근데 거래량 그리고 집값 추이만 지금 은혜 아나운서가 짚어준 거 살펴보면 당분간 이게 집값은 기존 가격이랑 좀 크게 흔들림이 없겠다. 같은 흐름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집값 거품이다, 거품이 빠질 거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거다. 왜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상세하게. 자, 서울을 비롯한 인천과 경기,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11월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거 눈으로 확인하셨고요. 그렇다면 수도권의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다시피 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가 올해 3월 3,586만 원으로 평가가 됐고요. 2월에 비해서는 1.8%가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2월이 더 높고요. 자, 인천 경기 지역도 이제 매매 거래량은 줄었지만 집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 인천시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의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3.2%가 지금 상승한 측면을 보고 계시고요. 경기도는 전월 대비해서 3.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줄었지만 매매가는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는 게 좀 특이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같은 경우는 시장의 그 물량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만으로 집값을 좀 예측을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량의 증가 그리고 또 감소를 좀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매물량과 집값 추세를 좀 따져봤을 때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추이를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되게 의견이 사실은 분분합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부동산 전문가들이 집값 하락에 대해서 의견을 이렇게 각각 다른 하락의 의견을 또 전하는 이유는요. 거래량보다는 이제 매수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요. 서울 서초구의 경우에 지난달 8,019건의 매물, 그러니까 매매와 전세, 월세 다 포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요. 3월 30일 기준으로 매물이 21.5%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매물량도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부동산 거품이 빠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도 맞춰지니까 높아진 가격도 낮아지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몇몇의 이런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의 거품이 좀 걷어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좀 들어본다면 2020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들 수가 있는데요. 2020년에 거래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요. 총 93,784건이었어요. 그리고 2017년에도 107,897건의 거래가 됐었는데 2020년도에 거래된 그 물량은 현저히 작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그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쵸.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량, 거래량과 집값의 오름폭과 그 하락의 그 추이는 변동 추이는 꼭 정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요인을 따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의 매물량이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보유세 중과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어찌 보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재건축 단지 지역의 고점 경신 그리고 수도권 외곽 지역의 상승폭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올랐던 것을 보면 거품이 좀 빠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할 것으로 계속 오르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다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 추이는 거래량을 비롯해서 다양한 변수에 좀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두 개 이슈만으로 방향성을 섣불리 예단하기보다는 여러 정보를 좀 체크해 보면서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또 이슈일 거예요. 분명히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면서 그러면 거래량 감소에 따라서 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럴 때 또 내가 내 집 마련을 계획을 해봐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궁금증 참 많이 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의 흐름을 짚어드렸고요. 시장의 흐름과 이어진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전략은 또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하면서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저희 오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전화를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2-6007번에 833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사항들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앞서서 저희가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세금 걱정 있으시다면 또 목요일은 세금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합적인 부동산 고민 또 재테크 고민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굿뉴스 배드뉴스와 함께 알짜 팁까지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은혜 아나운서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